보험 같지만 보험이 아니고 금융 같지만 금융도 아닌 산업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매달 돈 넣고 있는데 장부 펼쳐보면 빚더미처럼 보입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무서운 용어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회사는 계속 영업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일까요? 오늘은 장부 속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상조 산업의 민낯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82년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는데 당시 일본은 고속성장 거치면서 전통 가족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장례나 결혼 같은 큰 행사를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발달한 겁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죠.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가족 시스템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할부 개념이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 미리 조금씩 나눠내자는 취지였죠. 경남 지역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조용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핵가족화가 본격화되면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모르는 가정이 급증한 겁니다. 필요한 물품 목록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연락할 사람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상조 서비스의 진짜 가치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나눠내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순간에 모든 걸 대신 처리해주는 완전한 솔루션이었던 거죠. 1991년 등장한 선발주자가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장례는 곧 상조라는 공식이 이때 만들어졌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0개 정도였던 업체가 2010년에는 400개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8배 증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회사가 생겼을까요? 진입 장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회사를 차릴 수 있었거든요. 가입자만 모으면 매달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였으니 수많은 사람이 뛰어든 겁니다. 심지어 상조회사 차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입자를 끌어와야 하니까 영업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영업사원 한 명이 계약 하나 따오면 계약금의 20%, 많게는 30%까지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죠. 100만 원 계약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 리가 없죠. 더 심각한 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신규 가입자가 낸 돈에서 빠져나갑니다.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폰지 구조의 시작입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무한정 커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2010년대 초반 소비자 피해가 폭발했습니다. 몇 년씩 돈 냈는데 회사가 문 닫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시에는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부터 상호 부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 회사가 망해도 조합 내 다른 업체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었죠. 우리는 수익 모델만 가져오고 안전장치는 가져오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가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설립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올렸고 고객이 낸 돈의 50%는 반드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법을 만들었죠. 영업수수료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대거 정리됐거든요. 2010년 400개였던 회사가 2024년 기준 70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예치 의무가 생겼다곤 하지만 50%만 보호되는 구조였으니까요. 1,000만 원 넣었는데 회사가 망하면 500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게다가 이 50%도 실제 현금으로 예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보증보험이라는 건 회사가 망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준다는 약속인데 정말 대규모 부도 사태가 터지면 보험사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8년이 되어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계약 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입한 업체가 망해도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2019년에는 각 업체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자본금 요건도 15억으로 대폭 상향됐고요. 이쯤 되니까 시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큰 회사로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작은 회사에 가입했다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이었죠. 실제로 상위 4개 회사가 전체 선수금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 4조 원이었던 선수금 총액이 2024년 10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업체 수는 180개에서
70개로 줄었다는 점이죠. 돈은 더 많이 모이는데 생존하는 회사는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응자독식 구조가 완성된 거죠. 여기까지가 산업의 큰 흐름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뉴스에는 상조회사 자본 잠식 기사가 끊이지 않을까요? 큰 회사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도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회계 처리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상조 산업은 겉으로 보면 금융업과 거의 같습니다. 돈을 미리 받아서 나중에 서비스로 돌려준다는 구조가 보험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부 분류는 소매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곳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죠. 이 차이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금융업이었다면 받아야 할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매달 받는 돈은 매출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채로 잡힙니다. 왜일까요? 아직 장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빚을 진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언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험도 비슷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받으면 바로 매출로 인식합니다. 대신 미래에 지급할 돈을 책임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쌓아두죠. 상조는 다릅니다. 받은 돈 전체가 부채로 잡히는데 회사는 지금 당장 돈을 씁니다.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광고비, 영업사원 수당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죠.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발생하니까 장부에는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이 마이너스가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고객이 100만 원 냈는데 영업비로 20만 원이 나가면 실제로 늘어나는 자산은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채는 100만 원 전체가 잡히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자산보다 커 보이는 상황이 옵니다.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집니다.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신규 가입자 1000명이 각각 100만 원씩 내면 부채가 10억 원 늘어납니다. 하지만 영업비로 20%가 나가면 자산은 8억 원만 증가하죠. 영업을 잘할수록 자본 잠식이 심해 보이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회계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받은 돈을 매출로 잡으니까 영업비가 나가도 적자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수리 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 부채로 잡죠. 고객이 낸 돈 전체를 부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상조회사의 자본 잠식은 가짜 뉴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상 착시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객이 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계열사 자금 지원입니다. 상조회사가 모은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선수금의 50%만 예치하면 되니까 나머지 50%는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현금이 부족한 계열사에 장기 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려주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한 대형업체는 계열사 채권을 수백억 원 규모로 매입했고 다른 업체는 관계사에 1000억 원 넘는 대여금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돈을 빌려간 계열사가 망하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되면서 고객의 돈이 증발하는 거죠. 상조회사 자체는 멀쩡한데 계열사 부실 때문에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조 서비스 이용하려고 낸 돈이 전혀 관련 없는 계열사의 부동산 사업이나 음식점 사업에 쓰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격적인 영업비 집행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높은 모집 수당을 즉시 지급하거든요. 고객이 낸 돈의 10%에서 20%가 영업사원에게 바로 나갑니다. 이게 현금으로 즉시 빠져나가는데 회계 트릭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비용을 당장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선 항목으로 잡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영업사원에게 100만 원을 줬으면 비용이 100만 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래에 서비스 제공할 때 쓸 비용을 미리 지급한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잡는 거죠. 현금은 나갔는데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재무제표는 건전해 보이는 마술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낮은 수익률의 보수적 운용입니다. 고객의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 예금이나 수익률 낮은 채권에 넣어둡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입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그대로니까요. 지금 10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약속했는데 10년 뒤 물가가 2배 오르면 회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 2%를 적용하면 20년 후 10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670만 원 수준입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33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거죠. 이 손실은 결국 누가 메워야 할까요? 후기 가입자들입니다. 초기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긴 적자를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메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폰지 사기 구조와 비슷해지는 지점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및 비유동자산 매입입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 구매에 자금을 사용하는 거죠. 장례식장이나 영업장 확보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성격도 띱니다. 문제는 부동산의 유동성이 낮다는 겁니다. 갑자기 많은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할 때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조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겉으로는 큰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막히거나 계열사 부실에 연쇄 타격을 받을 위험이 상존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합니다. 몇 년을 납부하다가 해지하면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액이 공제되거든요. 납입 기간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간 200만 원을 냈는데 해지하면 140만 원만 돌려받는 식이죠. 업체들은 이미 지급한 모집 수수료와 운영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고객이 낸 돈의 20%를 영업사원에게 먼저 줬다면 그건 회사의 경영 판단이었던 거죠. 고객이 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게다가 해지 위약금 규정이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숨어 있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관 변경도 큰 문제입니다. 상조회사는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에게 통지는 하지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정도죠. 20년 전 가입했는데 중간에 약관이 2, 3번 바뀌면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라고 해도 현재 약관은 이렇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오죠. 실제 서비스를 받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에는 고급관, 화환 10개, 리무진 차량 같은 항목들이 나열돼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브랜드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20년 전 가입할 때 생각했던 고급관과 지금 제공되는 고급관의 수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 이용 후기를 보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선택권이 없다 같은 얘기들이죠. 예를 들어 관을 선택할 때 A, B, C 등급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데 계약서상 고급관이 B등급이라는 겁니다. 고객은 당연히 최고급을 기대했는데 중간 등급이 제공되는 거죠. 장례 당일 이미 진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적금이 나올까요?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17만 원씩 20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납입액은 408만 원입니다. 은행 적금 금리를 연 3%로 잡으면 만기 시 약 560만 원이 모입니다. 이자 수익이 150만 원 정도 생기는 거죠. 상조에 가입하면 5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원가는 25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20년 후 물가를 생각하면 그 가치는 더 떨어지죠.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로 잡으면 20년 후 25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16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8만 원을 넣어서 실질 가치 168만 원을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 적금으로 560만 원을 모았다면 그 돈으로 직접 업체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고 가격도 깎을 수 있죠. 실제로 장례시장에서는 즉시 결제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택권과 안정성입니다. 적금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도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받죠. 상조는 해지하면 위약금을 떼이고 회사가 망하면 절반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매달 돈을 부으면서 왜 더 위험한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도 가전제품을 준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제품을 준다고 하죠. 하지만 그 100만 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는 100만 원은 다른 누군가의 원금에서 빠져나간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단순히 부채 비율이나 자본 잠식 표기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즉 지급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건전성 지표거든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치금 비율입니다. 법적으로 50%는 의무지만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예치한 비율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 비율을 구분해서 봐야 하죠. 현금 예치가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계열사 대여금입니다. 재무제표의 주석 부분을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만약 선수금의 10% 이상이 계열사에 빌려진 상태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 돈이 돌아올지 보장이 없거든요. 대손 충당금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게 크다는 건 받을 돈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자산 비율입니다. 현금, 예금, 단기금융 상품처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 자산이 너무 많으면 위기 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유동성 자산이 최소한 선수금의 30% 이상은 돼야 안전하죠. 네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최소 3년 연속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상조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수익 비율입니다. 선수금 대비 2에서 3%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1조 원의 선수금이 있는데 금융수익이 100억 원도 안 된다면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회사의 업력과 규모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영업한 회사여야 합니다. 신생업체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피하는 게 좋죠. 규모는 선수금 기준 최소 5천억 원 이상인 곳이 안전합니다. 너무 작은 회사는 경영 악화 시 빠르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겁니다. 특히 해지 환급금 조항,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내용 명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서 하루 정도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영업사원이 오늘만 사은품 제공이라고 압박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면 내일도 좋은 상품입니다. 여덟 번째는 실제 이용 후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비자단체 사이트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품질 관련 불만이 많은지, 해지 시 위약금 분쟁이 많은지 체크하세요. 별점보다는 구체적인 경험담을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전 판매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업사원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합니다. 원금 보장, 추가 비용 없음, 언제든 해지 가능 같은 말로 가입을 유도하죠.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금 보장은 회사가 정상 영업할 때만 해당되고 추가 비용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해지는 가능하지만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가 많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지금 가입하면 사은품이라는 말로 즉석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 20년, 30년을 납부해야 하는 장기 계약인데 30분 만에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국 이건 상조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도 할부거래법이고요. 관리가 어쩔 수 없이 허술해지는 겁니다. 만약 상조를 금융업으로 본다면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재무 건전성과 지급 여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면 됩니다. 하지만 소매업 관점에서는 파산 자체를 전제로 하고 그때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죠. 이 틈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선수금의 50%는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지만 나머지 50%는 어디에 어떻게 쓰든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 고객이 낸 돈을 계열사 자금으로 유용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업체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믿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에 더해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습니다. 장내만이 아니라 크루즈, 축하 연회, 웨딩 등으로 상품을 다각화하는 중이죠. 다만 이 확장이 안전판이 될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실전 전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자동이체로 적금을 들어놓으세요. 20년이 아니라 10년만 해도 2,700만 원 정도가 모입니다. 이 정도면 장래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도 중도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상조처럼 위약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장래 준비만 하고 싶다면 요즘은 장래보험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금융감독을 받고 지급 여력도 관리됩니다. 상조보다 훨씬 안전하죠. 물론 보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적어도 회계 투명성과 규제는 상조보다 엄격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 상조 산업이 우리보다 먼저 발달했지만 규제도 더 철저합니다. 상호부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한 회사가 망해도 조합 내 다른 업체로 자동 이전됩니다.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는 구조죠. 미국이나 유럽은 아예 상조 개념이 약합니다. 장래 서비스를 즉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미리 돈을 모으는 방식보다는 보험이나 저축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조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연간 40만 명을 넘어섰죠. 가족과 나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이 쌓여 있으니까요.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산업 전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계속돼야 하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규제 개선입니다. 상조 산업을 소매업이 아닌 금융업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보험사처럼 엄격한 지급 여력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치금 비율도 50%가 아니라 최소 7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고객이 낸 돈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죠. 투자 운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분기마다 자산 운영 현황을 공시합니다. 상조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죠. 계열사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 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고객 돈을 회사 사금고처럼 쓰는 관행을 막아야 합니다. 약관 변경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죠. 신규 가입자부터만 적용하는 식으로요. 해지 환급금 산정 기준도 명확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업체마다 제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 교육도 필요합니다. 상조가 어떤 구조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장래 준비는 상조 가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적금이나 보험 같은 대안도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치금 비율을 60%로 올리고 계열사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죠.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위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죠. 재무제표를 더 자세히 공개하고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계약 이전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업계 자율 규제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조에 가입하든 적금을 들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광고나 영업사원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는 브랜드보다 숫자를 보세요. 유명하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하죠. 예치금 비율, 유동성 자산, 계열사 거래, 영업이익, 금융수익 같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집에 가져가서 읽으세요. 당장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세요. 20년, 30년 동안 돈을 낼 건데 하루 이틀 더 고민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해지 조건도 미리 확인하세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해도 위약금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에서 공제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관 변경 조항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꿀 수 있는지, 바뀔 때 어떻게 통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대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상조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적금, 예금, 장래보험, 심지어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다양한 방법을 비교해보는 게 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일단 멈추고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 상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회사는 믿을 만한지 차근차근 따져보세요. 결론적으로 상조회사의 자본 잠실은 대부분 회계상 착시 효과입니다. 실제 부실 여부와는 별개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 여력, 재무 건전성, 예치금 비율, 계열사 거래 내역, 유동성 자산 비율 같은 실질적 지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큰 회사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광고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를 봐야 하죠. 10조 원이 모인 시장,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하게 될 선택이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말고 실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이 아니고 금융처럼 보이지만 금융이 아닌 이 산업의 진짜 얼굴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오늘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